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인류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시영 강사입니다. 자, 이제 영어 교육학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 나와 있고 1, 2월 교재, 3, 4월 교재, 5, 6월 교재 챕터는 똑같이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즉 시험 문제에 나왔던 개념들 하면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면 명사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입형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짧고 간결하게 설명한 것과 함께 아주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들 원서에서 발췌한 것이 이제 컨셉추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 4월에는 이제 그런 기입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서술형 문제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화된 원서를 가지고 같은 주제에 있는 걸 다룬 것들을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보통 TBP하고 PLLT, 다음에 애플북에서 가장 간단한 컨사이즈한 데피니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기본서가 되니까. 3, 4월 교재에서는 이제 서술형에도 대비해야 되는데, 요번 이제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있었던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 이제 cohesive devices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TBP나 PLLT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심화된 원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제 새로운 영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다루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캐블러리 뎁스 같은 것들은 이제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키워드라고 이제 보통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또 나왔던 시험 문제라서 그런 최근 연도가 아닌데도 그 이전 문제의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이제 보강해야지만 안전한 이제 세이프 넷이 이렇게 딱 안전망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입형에서 조금 더 범위가 벗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정말 시험에 나왔던 키워드 말고 그 변두리에 있는 약 1.5 정도의 이제 1레벨이 아니라 한 1.5레벨, 2레벨 정도까지 이제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3, 4월 교재,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조금 더 새롭고 심화된 원서에서 발췌하는 것이 3, 4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원서 발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 6월 교재는 동일한 이제 순서로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또 주제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다 공부하게 되면 챕터별로 이제 마인드맵이 거의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5, 6월에는 이제 3, 4월에는 특강이 있는데 1, 2월에는 제가 이제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2월에는 특강이었고 3, 4월에는 특강을 하는데, 작년에 TBP 이제 특강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TBP 관련 특강을 하는데 TBP에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에 제가 예전에 이제 썼던 것들을 책으로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출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TBP, PLLT 문제집을 이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강생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풀어놨으니까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문제는 연습용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이제 선배들이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들, 그것 중에서 이제 혹시 오류가 있는 것들은 다 수정을 해서 달아놓고 그다음에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혹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가 다 입력 연습인데 출력 연습을 하실 분들은 그 문제집을 같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 6월에는 기출문제 특강이, 기출문제 분석이 오전에 있고, 오후에는 이제 오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10장에서 티칭 라이팅에서 공부하게 되면 컨퍼런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쓴 글을 가지고 개별적인 첨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적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으면 이제 조그만 시간을 나눠 가지고 뚝뚝 한 10분씩 하게 될 거고, 적으면 뭐 20분씩 해가서 선생님들이 각 영역별로 이제 오전에 내가 만약에 1장과 2장을 1주차에 공부했다 그러면 1장과 2장에 나왔던 서술형 문제가 있잖아요. 그 서술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써보는 거예요. 역대 기출문제를. 그러면 그 답안을 가지고, 물론
100개 오면 안 되겠죠. 100개 오면 여러분한테 손해니까 여러분이 쓴 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첨삭을 개별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라고 이제 개별 피드백을 드려요. 수강생만 무료인 거죠. 그다음에 인강생들은 좀 그것들은 그 부분만 못 하는데 인강생들은 3, 4월 강의를 이제 드리니까 그걸로 이제 하셔야 되고 컨퍼런스는 직강으로만 이제 운영된다. 근데 인강 선생님들도 만약에 가까운 데 계시면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직강생과 동일하게 여기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컨퍼런싱 하면서 1대1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입력 연습을 하는 것은 이제 초수라든지 또는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3, 4월부터 이제 문제를 풀거나 또는 5, 6월에 개별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은 약간 출력 연습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출력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원적으로 나눠져서 오전 강의는 입력, 그다음에 초수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오후 강의는 출력,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 이상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 8월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제 연습용 모의고사인데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최진호 선생님은 최진호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신 거죠? 저랑 최진호 선생님은 영역별로 예고형 모의고사를 7, 8월에 하고 9, 10월에는 시일점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 예고형 모의고사에서도 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될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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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해서 예고형 모의고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고형 모의고사지만 연습용 그냥 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인데 영역만 예고하는 거죠. 따라서 9, 11월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영역별로 키워드를 기입형과 서술형을 이제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아시다시피 7, 8월에는 저희가 첨삭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첨삭을 통해서 또 5, 6월에 했던 첨삭과는 달리 5, 6월은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봐왔으니까 어느 정도 쓸 줄 아는데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대표 첨삭을 해드려요.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채점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여기 직강에 또 오신 분들이나 또 인강에서 카페로 문의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점수를 왜 그렇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부분을 이제 고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드리고 대표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이제 장소, 시간에서 시험 보셨던 분들 중에 좋은 답안을 딱 갖고 와서 이 답안이 왜 점수를 받기에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고 요 답안대로 좀 쓰시라고 한 2, 3개 정도의 샘플링을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제 모범 답안은 당연히 당일날 드리고 개별적인 채점과 첨삭을 한 다음에 이거 정말 잘 썼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쓴 글이니까 리라이팅 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범 답안에서 제시하는 것은 원서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거의 베끼는 형식이라서 원서에 나온 것들은 그거는 이제 대가들이잖아요. 데이빗 누난, 로드 앨리스 그런 사람들의 글을 우리가 함부로 이제 따라쓰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저희가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 현장에서 같이 쓰셨던 분들이 그렇게 쓴다면 나도 좀만 연습하면 또 습관화되기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습을 8주 동안에 계속해서 하게 되면 영역별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 연습이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일에 이제 풀어가지고 어느 영역에서 나오든지 간에 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첫 번째는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Model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크게 쓸 수도 있고 Language Acquisition 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주차 배우고 두 번째 주에는 Language Analysis, 언어 분석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저번에 시험에 나왔던 Cohesive Devices 같은 것들이 다 Language Analysis에 속하는 것. 그다음에 Feedback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Learner Variable, 학습자 변환에 대해서 3주차 배우고. 그다음에 Teaching Methodology, 그러니까는 얘네들 언어적인 것, 다음에 학습자적인 것들이 다 메소돌로지를 배우기 위한 기초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주차에 Teaching Methodology와 실러버스 디자인을 한꺼번에 배우고 그다음에 메소돌로지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스킬,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5주차와 6주차 때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랭귀지 컴포넌트, 그라마, 보캐블러리, 프로넌시에이션을 7주차, 맨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와 어세스먼트를 8주차에 공부해서 전체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쭉 하려고는 하는데 5, 6월에는 이제 요 순서가 다 맞춰지는데 1, 2월에는 여기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해가지고 순서는 따르지만 이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요 순서로 이렇게 나아간다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 그 교재에 보면 항상 이게 한 페이지 넘기면 뭐가 있냐면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쓰는 책이라서 이 마인드맵은 나오는 키워드하고 같이 이제 기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역대 기출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까지 썼던 것이고 새롭게 이제 2022년 그 기출 표시를 해서 새로 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페에 올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출력하시고, 그다음 책에 있는 것에서 2022년 거기에 이제 서술형 그것만 딱 집어넣던지 아니면 그렇게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 것들은 거기다가 가지치기 해가지고 집어넣던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에 올라 있는 2022년 기출이 반영된 새로운 그 마인드맵으로 이제 제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하는 동안에는 보통 이제 마인드맵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이 마인드맵이 다 명사 키워드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설명은 다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급적 머릿속에 또는 필요하다면 서브노트에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마인드맵만 보면 이 뭐 액퀴션에 대한 데피니션, 액퀴션의 데피니션이 뭐지? Subconscious process. 액퀴션과 러닝은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배울 건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딱 구분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기입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다 맞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면 전체적으로 영역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기입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죠.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 다 맞춘다고 해요. 실제로 다 맞추는지는 의문스럽고, 왜냐면 36점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이제 잘 못 풀면 합격선에서 멀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령하고 문학, 그다음에 어학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 되게 많이 하는데 연계는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학생 때 무시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전공자인데 뭐 연교 뭐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연교는 다른 것과는 달리 이거 어려운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맞춰서 앞서가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틀리면 미끄러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일형도 기입형이 어려운데 연교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제일 어려워하냐면 기입형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학 기입형은 좀 더 쉬울 수 있고, 그래서 기입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기입형을 이제 사람들이 왜 못 맞추냐면 이게 어느 영역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고 그 영역에 대한 키워드 뱅크 안에서 답을 고르면 거의 정답이 되는데, 이거를 챕터를 나누지 않고 영역을 나누지 않고 전 영어 교과에서 이게 답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형식으로 답을 이제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 딱 그 패러그래프를 보고 이거 어세스먼트 영역이야. 어세스먼트 키워드가 뭐지? 다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 중에서 이거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완전히 일형식으로 해가지고 앞뒤 문맥 보고 하면 답이 여러 개가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정답을 고를 확률이 되게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입형을 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수업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선행 조지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3 어프로치스에서 나온다면 이것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면 여기 있는 걸 다 읽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데코러티브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컨사이즈하게 밑에를 읽으면 이게 정리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서브노트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근데 합격자들을 이제 보면 합격자들이 서브노트를 좀 많이 만들죠. 그래서 특히 영어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 같은 것들을 쭉 목록으로 하시는 분들, 예시 같은 것들. 다음에 이제 챕터별로 뭐 신텍스면 신텍스, 프래그매티스면 프래그매티스별로 이제 필요한 원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교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교는 어학보다는 좀 얇게 만들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TBP나 PLLT나 또는 애플북이나 하우 랭귀지 런드나 여러 책을 보고 가장 컨사이즈한 데피니션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 이거 쓸 때 요거만 딱 쓰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콜포라라면 the collection of data, language data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쓰는 것들을 딱 모아놔가지고 서브노트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학교자들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이제 만들면 되겠고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3번 정도는 좀 읽어야겠죠, 책을. 이게 이제 원서에서 뽑은 거니까 이제 조금 무시하지 말고 1월부터 6월 정도까지는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 조교 선생님이 서울에 합격하셨거든요. 제가 조교 선생님은 특별히 불러가지고 영교니까 다른 조교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거 공부하려고 이제 그 조교가 된 거니까 영교니까 영교 무시하면 안 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확인을 합니다. 책을 읽었는지. 근데 대부분의 조교 선생님들이 첫 주차에 해오라고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해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질문하면 다 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해서 딱 펴가지고 여기 해석해 보세요 하면 틀린 부분들을 내가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탁 물어보면 여지없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알잖아요. 뭐 인풋이 뭐고 뭐 익스포저가 뭐고 다 아는데 실제로 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해석해 보면 일형식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역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역시나 오역을 해.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혼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선생님은 초수에 1차 서울에 합격했던 사람 선생님이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가 조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조교했는데 이제 야 방심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를 다 잘해오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1령에서도 나올 법할 좀 고급 단어가 있어요. 근데 고급 단어를 몰라도 사실은 통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원서인데 뭐 그냥 대충 TBP나 PLL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이제 이게 그런 의미겠다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어려운 단어를 특히 이제 막 스펠링 시험도 보고 하면 여지없이 또 걸려들어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반성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합격했어요. 작년에 좋은 성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교재를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저도 영교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고 내가 하반기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는 당연히 1령하고 영어 해야죠. 당연히 그걸 해야지 점수를 따니까. 근데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여기에 있는 책이 다 완전 원서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씹어먹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은 정독을 해야겠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프리뷰 할 때 하든지 아니면 리뷰할 때 하든지. 그래서 보통 3번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프리뷰로 1, 2장 먼저 읽어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읽는 것은 나랑 같이 수업 시간에 읽으면서 내가 지금 토픽 센텐스를 잘 찾았는지 이쪽에 있는 예시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이제 컨트레스 돼가지고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랄지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제 아웃풋으로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를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으면 영교는 1, 4월 내에 다 끝내고 이제 36점 저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36점 이제 커버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만 했던 영어학하고 1령을 잡아가지고 고득점에서 합격한다. 이런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교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뭐 안 그래도 조금 무시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도 전공자였고 네, 괜찮은데 그래도 여기 있는 책은 한 번은 쭉 읽어보면 좋겠다. 합격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얘부터 자 들어가도록 하죠. 자, 각 챕터마다 마인드 맵을 이제 두었는데 얘만
챕터 1하고 챕터 2하고 같이 넣었어요. 왜냐면 챕터 1과 챕터 2는 같이 공부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자기적으로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나눠놔야 좀 이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좀 구분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쪽 behavioral, nativist, 그다음에 interactionist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first language acquisition 또는 general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이론이라서 챕터 1에 해당돼요. 네, 챕터 1, CH1. 지우개가 지우개. 얘가 이제 챕터 1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가 챕터 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2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랭귀지 액퀴지션 일반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지 않아요. 세컨 랭귀지 액퀴지션에서 나오죠. 그래서 랭귀지 액퀴지션 1에 대한 퍼스트 랭귀지 액퀴지션에 대한 것은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이론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챕터 1에 그냥 워밍업 차원으로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비헤이비얼리즘, 그다음에 네이티비스트들의 이제 의견, 뭐 크라시안이라든지 첨스키 같은 거, 그다음에 인터랙셔니스트, 특히 이제 그 사회적 구성주의인 비고츠키 같은 이론은 완전 영교 이론이라기보다는 교육학 일반에 대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초전으로 쌓은 다음에 진짜 제2 언어 교육에 대한 것들을 챕터 2로 실어서 챕터 2를 더 잘 이해되고 시험 문제는 챕터 2에서부터 나온다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챕터 2를 공부하기 위해서 챕터 1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교육의 세 꼭지를 behavioral, nativist, interactionist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behavioralism은 당연히 이제 스키너, nativist는 이제 크라시엔은 이쪽에서 다루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첨스키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비고츠키 이렇게. 그다음에 비헤이비어리스트는 제2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당연히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의 관점, 즉 어떻게 돼요? 주도적으로 habit formation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이티비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능론자들, 인네이티스트들이 있고 커그니티비스트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선천적인 능력에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LAD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그래서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언어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는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해야 된다고 한 거지, 연습. 근데 연습하면 이쪽에서도 연습을 시키잖아요. Behavioralism. 연습이 어떻게 다른지. 얘는 Mechanical Practice, 얘는 Meaningful Practice. 이렇게 달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이 사람들이 비헤이비얼리즘이냐 네이티비즘이냐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인지구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이쪽은 인지구조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지구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인지구조를 트리거링하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인지구조가 있는 거는 얘랑 동일한데 그 인지구조가 트리거링 되는 기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 기제. 즉 누구예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인터랙셔니스트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얘는 사람들의 인지구조는 없다. 얘는 인지구조 있다. 근데 인지구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이티비스트. 인지구조보다 트리거링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터랙셔니스트. 그 다음에 인지구조가 중요한데 언어를 교육할 때는 언어적인 인지구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네이티스트. 얘는 그게 아니라 인지가 그냥 발달하게 되면 언어도 뭐 도덕성 발달이나 인지 발달의 한 축이라서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커그니티비스트.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물론 5 hypothesis 중에 내추럴 오더가 09년도 논술에 나왔는데 09년도 논술은 이제 제가 시험 봤던 데고 초기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거의 안 나올 것으로 생각돼요. 이제 하지만 하나씩은 한번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오늘은 뭐 이론적으로 뭔가를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 정도만 하면 된다.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인터랙셔니스트들을 L1 교육에서는 인터랙셔니스트라고 하는데 L2 교육에서는 Social Constructivist 또는 Social Cultural View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고츠키 이론을 받아들여서 제2 언어 교육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뭐 GPD라든지 Regulation,
스캐폴딩을 강조하는데 스캐폴딩 같은 것들은 이미 08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Journal Proximal Development GPD가 18년도 기입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키워드 잘 알아야겠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으니까 레귤레이션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얘도 07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 다음에 여기 Social Constructual View에서는 특히 Interaction Hypothesis 마이클 롱의 스웨인의 Output Hypothesis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도 서술에 Negotiation Sequence에서 Trigger, Indicator, Response, Reaction to Response가 이제 나와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시퀀스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Meaning Negotiation은 뭐 거의 시험 문제의 단구 손님이라고 볼 수 있죠. Clarification Request, Confirmation Check, Completion Check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제 3, 4월 교재에는 여기에 리퀘스트까지 하나 더 붙여서 연구를 합니다. 왜냐면 로드 앨리스 같은 사람은 Meaning Negotiation Strategy에 요 세 개뿐만 아니라 리퀘스트도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1, 2월에는 다루지 않고 3, 4월에 심화로만 다룬다. 이런 정도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랭귀지, first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언어학 일반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L1 approach를 얘기를 할 때 behaviorist, 이제 행동주의자들, nativist, 자연주의자들, 그다음에 interactionist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사이콜러지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얘네들은 비헤이비얼리즘을 따르고 있고 얘는 커그니티비즘을 따르고 있고 얘는 컨스트럭티비즘.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비슷한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일반 교육학에서 공부하셨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얘와의 차이점보다는 얘와의 차이점이 되게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 그다음에 사이콜러지 말고 언어 교육, 즉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이 비헤이비얼리즘은 structural linguistics, 구조주의 언어학을 따르고 있고 이 커그니티비즘하고 컨스트럭티비즘은 촘스키의 transformational generative 변형 생성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위에는 이제 언어학이 나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L1이라면 여기는 L2, 즉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l에서는 나머지는 똑같은데 명칭만 다른데 얘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얘가 뭐가 다르냐? 인네이티스트는 사람이라면 인네이트하게 타고나게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야? 마련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LAD라고 생각한 겁니다.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근데 커그니티비스트는 LAD란 없다. 단순히 커그니티브, 즉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면 언어 능력도 발달하는 거다. 도덕성이 발달하는 것처럼 콜버그의 도덕성 또는 삐아제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것처럼 언어도 같이 발달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어에 대해서 다른 영역이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어가 발달이 안 발달해요. 안 발달해요. 인지 발달을 계속 시켜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막 상호작용도 하고 외부 물체화를 대해서 익스포저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돼? 얘는 조금 더 나이브하지. 돼서 패시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패시브하니까 학습자가 패시브하면 어떻게 돼? 계속 들려주면 돼. 근데 얘는 커그니티비스트는 조금 더 생각하고 뭐 말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정신작용을 돌릴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3장에 가면 랭귀지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비헤이비어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조 분석 가설이에요. 현재는 폐기된 가설이죠. 그런데 네이티비스트 또는 커그니티비즘에서는 에러 어널리시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죠. 오류 분석을 되게 강조한다. 학습자가 왜 오류가 났을까? 그 오류라는 것이 뭐에 진 거다? 학습자가 머리를 쓴다는 거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고드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가 오버 제너럴라이즈를 하는 거구나. 그럼 오버한다는 것은 뭐야?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생각하니까 오버하지. 생각 안 하면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야. heavy formation. 내가 치면 넘어가고 반사적으로 할 텐데 반사적이 아니라 웬트가 들어갔는데 고우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우드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에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되게 능동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넘어가서는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 머릿속을 트리거링하는 상대와의 관계, 그러니까 디스코스, 컨버세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얘네들이 무엇을 위한 거야? 머릿속을 트리거링하기 시키기 위한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5장 메소돌러지로 가게 되면 이쪽은 당연히 뭐야? 애들이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에서 비헤비어리스트에 따라서 헤비 포메이션을 하면 어떻게 돼? 계속 드릴링 시키겠지. 리피티션 시키겠지.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가만히 내버려 둘 거란 말이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언어에서 자꾸 L1을 듣기만 해도 사일런트 피어리드를 넘어서 말하는 것처럼 내버려도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밥 먹어, 아 벌려 이렇게 명령문을 듣고 활동하는 것처럼 TP 안 해주고.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태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처음이라서 잘 구조화가 안 되더라도 요거 나중에 이제 5장까지 다 한 다음에 한번 정리할 이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도시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들을 만약에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비헤비어리스트들은 엔터티, 개체가 있다면 밖에서 주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에는 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포맷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뭐야? 외부로 들어온 것이 반사되는 것이니까 외부에서 잘 주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자꾸 이제 내 말만 따라해라고 하면 되겠다. 왜냐면 지들끼리 해두면 지들끼리 오류가 생기니까. 근데 얘네들은요. 머릿속에 있는 걸 긍정하는 거야. 물론 외부에서 트리거링 하지. 왜냐면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뭐야? 조작을 통해 가지고 뭔가 머릿속에 깨쳐지니까. 근데 얘는 안에 있는 거 인정은 해. 그런데 상호작용을 더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점이 다른 거야. 얘도 인정해. 얘와는 달리. 근데 얘는 인정하는데 트리거링을 더 중시해. 얘는 외부 세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뭐? 비헤비어리스트,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 그다음에 네이티비스트, 인네이티비스트, 코네이티비스트, 인터랙셔니스트, 소셜 컨트럭티비스트. 자, 첫 번째입니다.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 앤 비헤비어럴 사이콜로지. 자, 이것은 원래는 이제 일반 교육, 언어 습득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스카선베리의 How to Teach Speaking에서 나온 내용인데 오히려 일반 언어 습득론보다 더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발췌한 글입니다. 스카선베리 How to Speak, How to Teach Speaking. 자, 처음에 40년대, 50년대 여기 보세요. Structural Descriptive School of Linguistics prided itself in rigorous application of scientific observation.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과학적으로 휴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only publicly observable responses could be subject to investigation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네의 연구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뭐? 발화된 언어. 발화된 언어. 그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잠깐만 내가 100단어를 100개의 어터런스를 말했다 그래. 그럼 100개를 다 가르쳐주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10개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가르쳐주면 되게 좋겠지. 그래가지고 분류를 한 거야. 스트럭처럴리즘이 별건 아니야. 여러 가지 우리가 오브저브 할 수 있는, 즉 들을 수 있는 언어 자료를 분류해가지고 그것들을 알려준 거지. 분류했으니까 그걸 뭐라 그럴 수 있어?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 패턴. 문형. 그 패턴을 알면 거기다가 뭐가만 집어넣으면 단어만 싹싹 바꾸면 영어는 다 끝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only publicly observable response could be subject to investigation이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언어를 어떻게 했느냐 쭉 나오죠. 언어라는 것은 could be dismantled into pieces or units. 하나하나로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거의 환원주의적인 생각이지. 우리 목표가 패러그래프 또는 문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거를 합의 구조로 뭐 절로, 다음에 구로, 단어로, 음소로 탁 쪼개한 다음에 하나씩 공부하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간예의 위기학습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다 쪼개서 정복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이제 조사된 다음에 비교도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뭉쳐지게 되면 문장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바로 behaviorism, behavioral paradigm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언어 교육에 있어서 쪼개가지고 하나씩 드릴링을 이제 시키도록 하겠죠. backward buildup 같은 것들을 이제 시킨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tructural linguistic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도 참여했었냐면 촘스키도 참여했다는 거죠. 촘스키가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제 맨 마지막 그 이제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잖아요. 이거 되게 그 유명한 건데, he is easy to deceive 하는 것과 he is eager to deceive, 이 두 문장을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같은 문형으로 봤어. 왜? 주어 있지, 비동사 있지, 형용사 있지, 투부정사 있지.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패턴으로 놓겠죠. 스트럭처럴리즘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only publicly observable 한 것만 look into 할 거니까, 얘네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이 애들이 발화한 것을 보니까 똑같은 문형이니까 스트럭처럴리즘에서는 같은 패턴으로 놨을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 언어 자료를 연구하다가 촘스키가 봤더니 이거 겉으로는 문형이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건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He is easy to deceive는 뭐야? deceive 하는 것이 누구야? 딴 사람이야. 그리고 deceive 당하는 것은 누구야? 그지? 걔 쉬운 애야, 걔. 걔 10,000원만 주면 뭐든지 하래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요, deceive의 주체가 누구야? 얘야. 그래서 딴 사람을 deceive 한다는 거지. 누군가를 기만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속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겉으로 보기에 only publicly observable한 리스판스를 다루다 보니까 안에 있는 속 구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구나라고 촘스키가 이제 발휘한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럴리스트에서 나왔어요. 그 스쿨에서. 그런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링귀스틱스를 이제 창안한 거지. 그 뭐야?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 수 있으나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같이 얘기할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머릿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잖아. Human language cannot be scrutinized simply in terms of observable stimuli. observable stimuli 가 뭐야? language야, language. 겉으로 드러나서 관찰 가능한 language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언어작용, 정신작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generative linguistics, 촘스키는 interested not only but also describing language, 즉 descriptive adequacy, 겉으로 드러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explanatory level, descriptive가 아니라 이제 뭐야? explanatory level of adequacy를 강조하신 거. 왜 저런 문장이 나왔을까? 어떤 변형 과정에 의해서, 어떤 도치 과정에 의해서 저게 나왔을까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지. 즉 principled basis. 즉 뭐야? principle이라는 건 머릿속에 뭔가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지. 아, 이거는 주어는 이렇게 하고 저게 목적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막 밝혀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근데 머릿속에 있는 것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설명. 안 보일 때는 설명하는 거지. 눈에 보이면 제시를 했겠지. represent. 근데 눈에 선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것들을 이제 이어받은 cognitive psychologist는 이 generative linguistics와 함께 sought to discover underlying motivations and differ structure. 여기서 structure는 문형의 structure가 아니라 머릿속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지. 그래서 rational approach, 뭐야? scientific approach가 아니라 rational이야. 합리적인 것과 과학적은 달라. 과학적 뭐야? 물증이 필요해. 근데 rational은 논리를 따져.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이렇게 말한 것에 따라서 머릿속이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Both the structuralist, behavioralist, psychologist were interested in description. 겉으로 드러난 언어를 연구하는 것 둘 다 이제 뭐야 동일하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what question이라는 것은 문형, 문장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랭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되게 오브젝티브하게 이게 주어는 뭐고 서술어는 뭐고 그다음에 도치는 뭐고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너러티브 링귀스티스는 interest in what question도 당연히 했지만 but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지. 하지만 얘네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why 그 안에 innate 머릿속에 심리학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환경에서 저런 문장이 나왔을까? 어떤 애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한국인 LA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살 이전에 미국으로 옮겨놓으면 어떻게 미국 거를 받아들여서 미국 랭귀지 애퀴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가 구현될까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이 정신적인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헤비어리즘은 what에만 집중했는데 인네이티스트들은 또는 네이티비스트들은 why에 집중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이제 소셜하고 인바이러먼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학파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Constructivist Psychology 2012년 논술령이 나왔습니다. 논술 좀 알아야 되겠죠. Developmental Psychologists argued that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Developmental Aspect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이게 좀 중요해요. They see no need to assume that there are specific brain structures devoted to language acquisition. 즉,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너네 네이티비스트 첨스키한 이제 프로페서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LAD란 없어. 그런 거 따로 들 필요 없어. 그리고 증명도 안 되잖아. They focused on the 하지만 얘네들은 interplay between innate learning, 즉 머릿속에 있는 것과 environment, 요거의 상호작용을 더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건 통제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지. 근데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호작용은 통제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잖아. 내가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면, 말을 많이 하면 상호작용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것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언어 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y also recognize a powerful learning mechanism in the human brain. 얘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컨스트럭티비스트들은 위에 나왔던 커그니티비스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라는 거. 둘 다 인정을 하는데 뭐가 더 강조된다? 상호작용이 더 강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컨스트럭티비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다. 커그니티브와 소셜. 그럼 커그니티브는 우리는 이제 인디비주얼이라고 하죠. 개인적 구성주의. 소셜은 사회적 구성주의. 근데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걸 커그니티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둘 다 차이가 있다. 하나는 왼쪽은 삐아제, 오른쪽은 비고치키. 그래서 in the cognitive version of constructivism, 즉 개인적인 구성주의에서는 emphasis,가 어디에 있느냐? The learners constructing their own representative reality. 그래서 삐아제와 같이 학습자 개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학습자 개인에게. 그런데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얘는 개별적인 학습자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얘는
그 능력을 트리거링하는 소셜 인터랙션, 상호작용과 코어퍼레이티브 러닝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코어퍼레이티브 러닝이 이제 09년도 논술에도 기출되었다라고 보시면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암기해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너네와 같은데 커그니티브와 근데 우리는 뭘 강조하느냐? 이 소셜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 환경이 물론 물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키워드는 이거다. GPD. 다음부터 이제 GPD 하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한다? 명사 키워드. distance 또는 gap. 딱 이렇게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딱 물어보면 그거를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돼? distance요. process요. 에퀴션하고 러닝은 뭐라고? 프로세스라고. 프로세스인데 서브 컨셔스냐, 컨셔스냐의 차이지.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얘는 디스턴스야. 뭐와 뭐의 디스턴스? 현재 발달 수준과 포텐셜, 잠재적인 발달 수준과의 차이. 그래서 그거를 좁혀서 좁히려면 어떻게 돼? 할 수 있는 것을 늘려야겠지. 할 수 있는 것을 늘리게 되면 이제 되는데 그거를 작용을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려고. 그건 무엇이다? 그때는 필요한 것은 요거다. GPD는 좀 더 유능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또는 도움. 그러면 여기에 피어라고 할 때는 학습자가 되겠고 이 어덜트는 그건 누가 될까? 아빠 엄마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제1 언어 상황이라면 아빠 엄마 또는 caretaker. 근데 제2 언어 상황이라면 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티처의 verbal guidance를 GPD에서 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P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distance니까. 그럼 GPD에서 이렇게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 요거는 scaffolding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시스턴스는 scaffolding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비고츠키의 이제 생각은 뭐와 삐아제의 생각과 다르다. 뭐냐면 former 비고츠키는 unity of learning and development 학습과 발달, 이게 인지 발달과 언어 학습이 같다고 생각했고, 근데 latter 누구? 삐아제는 stages of development and setting precondition, readiness for learning. 즉 뭐예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지만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인지의 한 부분인 언어 발달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갭이라는 환경을 메꿔주는 것이 무엇이냐? 어시스턴스인데 그 어시스턴스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스캐폴딩이라고 한다. 그럼 스캐폴딩은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뭐야? 서포티브 인바이러먼트 딱 컨사이즈하게 두 단어, 세 단어로 딱 정리해야겠다. 그런데 08년도 서울을 기출했었는데 08년도 서울에 기출했었는데 그때는 서포티브 인바이러먼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verbal 가이던스라고 했다. 둘 중에 쉬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서브노트에 적어놔라. 그럼 얘는 언제 생기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과 more competent peer or adult와 assistance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during collaboration 협동학습 중에 협력 중에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스캐폴딩은 나중에 콜라보레이트 하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마스터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혼자서도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야? 전에는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도 잘해야지. 엄마가 꼭 옆에 있을 때만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야. 혼자 있을 때도 말해야지 그게 성인이지.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컴피턴트는 케이퍼브로 같을 수 있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귤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레귤레이션. 여기 있는 것은 이제 08년도 대전 기출인데 08년도에 스캐폴딩도 나오고 레귤레이션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위에 있었던 GPD와 스캐폴딩의 개념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고치키는 어떻게 했다? Three levels of regulation,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 단계로 제시했다. Object regulation, 사물 규제, Other regulation, 타인 규제, Self regulation, 자가 규제 이렇게. 여기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음,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레귤레이션이 뭔가 이렇게 제어하는 거잖아. 제어한다는 것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자료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말한다라고 보면 돼. 그럼 오브젝트 레귤레이션은 뭐야? 한마디로 사물이 있어야지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펜 하면 이게 있어야지 펜이 생각나. 애플 하면 머릿속으로 애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여기에 이제 사과라든지 하다못해 그림이라도 있어야지 애플이 생각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 다 가지고 다녀야겠지. 그리고 여기에 즉시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other regulation은 엄마가 그거 있잖아 전에 먹었던 빨간 거 사과 이렇게 이제 옆에서 도와줘야지만 언어 작용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 옆에 계속 엄마가 붙어 있어야겠지. 근데 셀프 레귤레이션은 머릿속에 이미 규제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리소스를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될까? 혼자서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GPD는 어디에 해당될까? 요거 아니면 요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GPD는 뭐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남의 도움 받는 거니까 이 도움은 스캐폴딩은 보통 other regul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보통 other regulation. 왜냐면 아까 assistance of object라고 그랬어. assistance of peer or adult라고 그랬어. peer or adult. peer adult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other regulation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의 목표는 이거지. 학습 상황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수단, 목표. 알겠지? 그럼 우리는 교사들은 수단을 다루는 사람이야? 목표를 다루는 사람이야? 수단을 다루는 사람이야. 우리는 프랙티셔너야. 시오리스트가 아니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교수들이 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하는 것이 우리는 그거를 실행하는 프랙티셔너야. 그러니까는 이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스캐폴딩이라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지. GPD라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first stage object regulation은 이것도 뭐다? 프로세스야. 프로세스. 정신작용이라고. 능력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의 사물을 통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언어 작용이 제한되는 걸 말해. object regulation은. 자, 두 번째 other regulation은 어떤 사람의 언어 작용이 뭐에 의해서? 이것도 프로세스야. 누구에 의해서? knowledgeable, experienced person에 의해서 규제당하는 거. 그 knowledgeable은 아까 나왔던 뭐야? competent, experienced는 아까 나왔던 위에서 말했던 capable과 다 동일한 단어야.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과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other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 mediated assistance. 근데 우리 아까 assistance는 뭐라고 그랬어? scaffolding. 언제? 어디서? GPD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거. 키워드가 아닌데 좀 중요한 단어예요. dialogic speech. 대화적인 발화를 통해 가지고 학습자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언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냐? 혼자서도 잘하는 거지. 서포트가 없어도 이게 이제 스캐폴딩이 되겠죠. 스캐폴딩이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잘할 수 있으면 내 머리 구조에서 언어 작용이 나오는 것을 트리거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야 돼? 외부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인터널라이제이션은 뭐야? 오토매틱 서티하고 되게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지. 또는 플루언시라고 비슷한 거. 밖에 있는 사람이 도움받으려면 아무래도 유창성이 떨어지잖아. 근데 머릿속에서 턱 나오게 되면 인터널라이즈는 거 턱 나오게 되면 그건 되게 발화가 즉각성이고 유창하게 된 것이니까. 자, 이런 생각들이 다 뭐야? L1의 생각. 이러한 생각을 제2 언어 교육에 이제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하지. 제2 언어 교육에 적용하면. 물론 이건 2장에 나오면 좋겠지만 잠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first language에 대한 것이고 제2 언어 교육에 대비를 하면 Foley claims that the traditional type of EFL, ESL teaching이 너무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좋은 거라며. 아니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뭐라고? 수단인데 마치 목표처럼 수업에서 이것만 하고 끝난단 말이지. 어떻게 돼? 선생님이 도움이 점점 줄어야겠지. 스캐폴딩 리무벌이 돼야 되는데 스캐폴딩을 제시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고. 또는 오브젝트 막 애들하고 막 물건 갖고 막 놀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언어작용과 다르게 너무 이제 자기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전통적인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라든지 또는 엑서사이즈라든지 또는 선생님이 너무 개입해가지고 실제 언어 생활과는 다른 괴리된 학습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롱 같은 사람들은 트래디셔널 랭귀지 티처스가 너무 투웨이 인터랙션을 말하지 않아요. 원웨이로만.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두 개체가 상호작용, 인터플레이 때문에 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인터플레이 해야지 도움도 받고 이제 내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실제로는 선생님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해가지고 안 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데? 실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셀프 레귤레이트 돼가지고 유창하게 말하는 그런 환경이 나와야 되는데 트래디셔널 랭귀지에서는 너무 애들 취급해가지고 언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한 방향 인터랙션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향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비헤이비얼리스트, 다음에 커그니티비스트 또는 네이티비스트, 다음에 맨 끝에 나왔던 인터랙셔니스트들의 이론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알다시피 후에 나온 것들이 비헤이비얼리스트보다 더 적절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그냥 아는 것과 과학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른 얘기니까 그 설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Child First Language Acquisition 제1언어 습득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imarily coming from research on child language acquisition during the 1950s and 1960s, there were challenges. challenge라는 것은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Behaviorist Theory and Language Learning입니다. 즉, heavy formation과 drilling, repetition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Language came to be seen not but 구문입니다. automatic habit이 아니라 set of structured rule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automatic은 우리가 보통 언어를 말할 때 automatic certi, 자동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되게 플루언시가 높은 거라서 좋은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약간 안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적으로 뭐가 들어오면 탁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 말하는 룰, 이 룰은 사실은 원래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이죠. 우리가 메타랭귀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크라싱 같은 사람들은 이 룰을 교육하는 것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룰은 머릿속에 인터널라이즈 되어 있는 바깥에 이제 문법서에 있는 룰이 아니라 언어 사용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내 머릿속에 이제 생각한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헤비 포메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 교육에서는 머릿속에 어떻게 나의 언어에 대한 생각이 구조화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룰이라고 하는 것, 머릿속에 생긴 internalized 된 룰은 또 not 구문입니다. not but. imitation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by actively formulating them on the basis of innate principles. 머릿속에 있는 원리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때 이제 쓰인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액티브하다면 얘는 이제 패시브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의 습득의 과정을 패시브한 과정이 아니라 액티브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중요합니다. 익스포저도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익스포저와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같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비헤비리스트들은 머릿속은 없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만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는요 PLLT 44쪽에도 있고 원래 원문은 PLLT가 아니라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n Introductory Course by Susan Guess and Larry Selinker 인터랭귀지라는 말을 코인한 레리 셀링커가 제시한 이제 예문인데요. 09년도 객관식에 나왔던 것입니다. 09년도 객관식 문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차일드와 어덜트라고 나왔는데 실제 원문에서는 어덜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 어덜트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제시됐던 거죠. 여기 보면 차일드가 my teacher holded 해가지고 이제 잘못된 발언을 써가지고
엄마가 자꾸 이렇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더니 또 holded라고 해가지고 held라고 바꿔주려고 했더니 계속해서 holded. 즉 held라는 제대로 된 발화를 positive evidence로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holded라고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Despite the adult's modeling of correct past tense form. 즉 제대로 된 발화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continuously regularize the past tense by adding ed. 즉 자기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internalized 된 룰, structured rule 안에서는 ed를 붙이는 게 과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Rather than by changing. 바울을 바꿔가지고 held로 o를 e로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imitation clearly played no role at this point in the child talk. 그래서 imitation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held라는 좋은 positive evidence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걸러가지고 잘못된 erroneous utterance를 한다는 거죠. 잘못된 발화라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머릿속에 아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뭔가 프로세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따라서 머릿속에 뭐가 있음을 반증하는 거니까 behaviorist가 맞지 않다라고 하겠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요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nobody likes me라고 해야 되는데 nobody don't like me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negation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룰을 그대로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그라마티컬한 이제 언어 자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헤비리스트가 말하는 그러한 repetition 또는 heavy formation이 되게 unsuccessful하다라고 이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제 결론, 레리 셀링커와 수잔 게스의 결론은 무엇이냐?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Neither imitation nor reinforcement is a sufficient explanation of child linguistic behavior.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자꾸 모방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강화한다고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물론 연습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1960년대 학생들을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 수동적으로 머릿속에 똥 만든 애들이 아니라 액티블리하게 크리에이팅 그라마. 여기서는 그라마라는 것은 문법 속에 있는 그라마가 아니라 머릿속에 인네이티드 된 그런 프린서플 또는 인네이트한 인터널라이즈 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헤비어리스트들이 생각한 패시브 레서피언트가 아니라 액티브한 그런 그라마리안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것. 자, 그래서 이러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애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Actively try to make sense of the language they are exposed to. 그들이 이제 노출된 그런 언어, 즉 외부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신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In so doing, they make generalization. 이 generalization이 아까 말했던 이 그라마 또는 internalized rule 또는 아까 나왔던 principle 이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룰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during the 1950s, 60s 해가지고 이제 utterances of children displayed systematic fatigue.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되게 일정하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뭐 ed를 붙인다든지 고우드를 쓴다든지 holded를 쓴다든지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학습자 애들이 머릿속에 똥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다고 시스템이라고 제시한 겁니다. 마치 컴퓨터처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제2 언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se assumptions that have come to guide work in second language education as well. 그래서 학생들의 언어 작용이 머릿속에 뭔가 시스템으로 잡혀 있어서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무시하고 언어 교육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무시하면 뭐야? imitation, repetition, heavy formation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인정하는 언어 교육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에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B.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물론 앞에 있던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후대에 언어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이제 개념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언어작용 또는 인간의 심리작용을 긍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비헤이비어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리스트는 이제 거의 종결이 난 연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롭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recent cognitive perspective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이제 최근에 언어 습득에 대한 이론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